안녕하세요. 한진이 오혜은 편집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진행되는 2022년 하반기 출판도시 인문학관 강연은요, 부산의 도보꾼이 전하는 길 위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저희 작년 11월에 산진이에서 발간한 책이죠. 걷기의 기쁨의 저자이시자 경성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이신 박창희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산의 도보꾼이신 이제 박창희 저자님께서 길 위에 녹아있는 인문학들을 이제 저희에게 들려주실 예정인데요. 열심히 듣고 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비도 촉촉하게 내리고 태풍이 온다 그러고 원래 태풍 전야가 긴장되죠. 태풍 오면 뭐 별거 아닌데 오기 전에 그 우당탕탕하는 그 분위기 그게 태풍이 어떤 그 진짜 맛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태풍 와서 뭐 늘 좋은 건 아닌데 낙동강에 지금 녹조가 가득 끼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식수에까지 녹조 그 시스템이 막 이게 독성 물질이 나와서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지금 녹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요. 태풍이 답이죠. 이럴 때는 태풍이 와서 한번 휘저어주고 이렇게 걸러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을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게 있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재난을 당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자연의 어떤 순환 고리 속에서 인간이 산다. 여기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이 시대의 이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도보, 걷기. 타고 다니지 마, 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한때는 그랬죠. 그죠? 자동차를 누구 타는 게 약간 뭐 성공의 어떤 잣대처럼 이렇게 평가가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 하여튼 흙 안 묻히고, 손에 물 안 대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착각했던 때가 있었죠. 뭐 얼마 전입니다, 그것도. 근데 지금 뭐 기후 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인류가 뭔가 전체 인류 문명에 대한 그 성찰이 고조되는 시점에 한번 되돌아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걷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은 아닌가 이런 거 성찰을 좀 하게 됩니다. 맹고하니까 타고 다니고 타고 다니면 그냥 타고 다니니까 기름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매연이 배출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구 오염이 되죠. 지구 오염이 되면 탄소가 발생해가지고 지구가 데워지고 지구 온난화가 바로 기후 위기로 연결되고 그 끝간데 없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쉽게 도보 걷기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걷기가 우리 지금 인류 문명 위기를 구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걷기를 지금 부산만 하더라도 갈매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제주 올레길이 좋다 하지만 저는 뭐 다 가봤습니다만 지리산 둘레길, 제주 올레길, 해파랑길, 남파랑길 하면서 온 천지에 지금 이 걷기 탐방로들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부산 살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산 갈매길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사인보드라든지 안내 체계라든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잡아서 다른 곳에도 다 문제는 있으니까요. 길이 아주 이렇게 본당창하게만 즐겁게만 걸으라고 있는 게 길이 아니거든요. 좋은 길, 나쁜 길,
우리가 또 헤쳐가야 할 가시밭길도 있는 거고 온갖 길들이 우리 앞에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삶이죠. 길을 찾아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이제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갈매길은 천혜의 우리 부산 지역 자연 조건을 녹여서 그리고 그 장점들을 실어서 이렇게 지금 총 900 코스 21개 구간인가 그렇죠. 부산 전역에 걸쳐서 한 270km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걷는 사람들한테는 이 같은 뭐 선물이 없죠. 하여튼 한 10여 년 정도 10여 년 전에 갈매길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 만드는 데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부산 사람들은 이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서 그 갈매길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걷기 이야기는 이제 거기서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엉뚱하게 낙동강도 끌어오고 녹조 이야기하고 태풍 이야기도 끌어오고 기후 위기도 이렇게 한번 맞물려 보고 이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뭐 잘 걷는 사람들한테 지금 코로나 때 우리 그 코로나 뭐 손실보상금을 갖다가 지금 주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우리가 주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 생각을 달리 하면은 걷기 녹색 그 지원금 이런 개념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마일리지를 걷고 예컨대 하루 10,000보를 걷고 증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시스템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은 걷기 기본 소득을 주겠다. 마일리지당 10,000원을 주겠다. 100,000원을 주겠다. 그게 실제로 그 유럽의 일부 그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런 걸 도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걷기 녹색 소득 그런 개념인데 이 걷기를 잘하면은 이게 국가적인 어떤 그 엄청난 건강 사회로 이렇게 도약하는 어떤 그 지렛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건강보험 우리 많이 내지 않습니까? 걷기를 통해서 당뇨가 줄어들고 고혈압 여튼 이런저런 성인병들이 조금 없어진다고 할 때 건강보험료가 떨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재원을 걷기에 다시 투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 걷게 만들고 그럼 걷기만 잘해도 그 우리 인간의 질병 99%가 치유가 된다고 해요. 일본 그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일본의 그 한 의사가 실제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증명을 했다. 그 책이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질병의 99%가 제대로 걷기 하고, 쾌활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걸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이웃에 전파를 하고, 그리고 걷기의 자세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조금 느리게 하면서 나누고, 이 걷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죠. 걷기는 재벌 총수도 한 걸음, 저도 한 걸음, 지하철에 있는 거지도 한 걸음. 똑같습니다. 한 걸음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만큼 평등한 어떤 뭐 행위가 없죠. 그리고 걷기 민주주의라는 것도 합니다. 걷기 기본소득. 여기 이제 정책 개념으로 살짝 가니까 이제 그런 재밌는 책을 쓸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지난 작년에 낸 책에 제대로 담지를 못했는데 아주 여러 쪽으로 걷기의 어떤 정책화, 그다음에 뭐 걷는 도시의 어떤 그 기본 베이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리고 미래 녹색 경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발전시키면 아주 좋은 또 새로운 걷기 운동의 테마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설명이 조금 길긴 했는데요. 뭐 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걷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걸으면서 유시하죠. 그러니까 걷기를 조금 빨리 하면 마라톤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느린 복걸음, 어슬렁어슬렁 산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걷기를 통해서 이게 얻을 수 있는 게 좋아지는 부분이 한 100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나이를 해볼까요? 뭐 일일이 나이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후 위기 뭐 그런 뭐 극복 대안도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 건강 보험료를 낮추어서 건강 사회를 만드는 그런 어떤 대안도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좋은 효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게 걷기다. 오늘은 그 여러 관례의 어떤 그 걷기의 기쁨 중에 조금 와닿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 그래 제목이 지금 길의 인문 풍경에서 걸음걸이 산책. 제 걸음걸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못군요. 예. 그래서 이게 멋지게 걷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걸음 그 자체가 박진감이 있고 신나고 자신감이 있고, 왜 그 패션 모델들 워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걸으면 될 것도 같아. 답은 없는데요. 잘 걷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잘 걷느냐? 얼마나 이게 자신이 있습니까? 눈빛부터 해서 표정, 그죠? 그 뭐 우아한 미소, 그리고 태어날 때 그 휘몰아치는 듯한 어떤 그 회오리를 불일으키는 듯한 자신감,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 어떤 그 군더더기 없는 개장,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좀 도입되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잘 걷는 어떤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이 걸음걸이 속에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이제 녹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은 모든 게 다 나타납니다. 성격도 나타나고요. 기본적으로 제대로 걷고 있는지 안 걷고 있는지는 우리 신발의 그 밑창을 보면은 어디에 어떻게 달아있다. 우리 집 사람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걸음걸이 좀 뼈딱하대 하거든요. 어디로 뼈딱하노 합니까? 왼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뭔가 불안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어느 날 제가 그 신발 밑창을 보니까 뼈딱하게 이렇게 달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음걸이 습관이 굳은 밑창을 갖다가 불규칙적으로 아니면 조금 비정상적으로 닳게 만드는 거죠. 정상적으로 딱 이렇게 제대로 걷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그 양태도 뭐 이렇게 팽팽하고 똑같이 여튼 고르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걸음걸이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첫 걸음마라는 개념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첫 걸음, 뭐 영어의 첫 걸음, 수학의 첫 걸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인생이 최초로 세상과 마주하면서 세상을 보는 정확한 눈높이를 갖는 순간이 한 2살, 3살 때 걷는 첫 걸음. 처음에는 사족 보행을 하죠, 그죠? 처음에 누워 있죠. 애가, 어린애가 태어나면 바로 못 걷죠. 그래가지고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죠. 온몸으로 뒤집기를 해서 뭐 이렇게 굴뚝굴뚝거리다가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족 보행을 하죠. 이 사족 보행에 그 아주 의미 있는 그 통찰을 한 사람이 프랑스 작가 그 장 그르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족 보행을 하면서 인간은 척대보로 걷더라. 그건 책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다른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 좀 아껴놓은 소재인데 그래서 공개를 합니다. 척대보가 뭐냐? 손과 발이 이제 따로 같이 노는 게 척대보고요. 손과 발이 따로, 그러니까 왼발이 나가면은 오른손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이 같이 나가는 그 걸음걸이가 척대보, 측면에 어떤 그 대응하는 어떤 걸음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왼발 오른팔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인간이 그렇거든요. 걸어보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걸 대각보라고 합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그 팔과 다리를 흔드는, 여기 아주 중요한 것도 의미를 갖는 그 인류 문명사의 어떤 발전 과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끼를 얘기하면 척대보 대각보를 갖다 반드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야생에 길든 어떤 동물들, 호랑이, 늑대 같은 거 보면 척대봅니다. 앞발,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발이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호랑이 그림이 딱 그렇거든요. 그걸 보시고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야생에 길들여진 동물들은 척대복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명화된 인간은 완전 문명화된 어떤 존재죠. 인간을 비롯한 인간과 가까이 끌어들여서 인간과 같이 사는 동물들은 대각포였습니다. 개, 일부 이제 들개들은 초창기에 들개들이 있었겠죠. 그게 인간으로 편입돼가 지금 애완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완견 걷는 부분과 인간을 걷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첫 대각포죠. 그다음에 소는 이미 바깥에 야생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아프리카 가면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소는 거의 가축화됐죠. 그다음에 고양이도 워낙 인간 주변에서 지금 이런 옹알거리면서 사니까 고양이도 대각포를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럼 이 통찰을 누구한테 발견했나 하니까 아까 프랑스 작가 장 그르니에라는 사람이 하면서 어느 날 깨달았는데, 문명화에 가까운 어떤 동물들은 대각포로 걷더라. 야생의 어떤 기질이 있고 야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들은 척대복으로 걷더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관찰을 통해서 알아납니다. 그러니까 척대복은 야생의 어떤 그림거리. 그래서 군대에 가면 왜 관심사병들이 앞발하고 뒷발하고 같이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가! 하면은 그러거든요. 관심사병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도박도 하고 차례도 받고 하는데, 그래서 장그린이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잘 보라고, 인간 문명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심사병들은 머리에 가슴에 야생의 기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고 문학이나 어떤 통찰에 불과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걸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각포가 안정적이죠, 그죠? 앞발하고 뒷발하고 나가는 걸 팔이 이제 깔리게 나가니까 균형이 잡힌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야생성하고 문명화, 이 부분이 되는 어떤 통찰, 그리고 인간 그림거리가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안정적인 어떤 삶, 그리고 안정적인 그림거리를 걷기 위해서 고안된, 여기 이제 직립보행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아이가 사족보행을 하듯이 손님들이 기거든요. 어떻게 기는지 유심히 보면 딱 대각보입니다. 대각보. 그러니까 소나 개가 걷는 그 그림그리처럼 앞손, 뒷발이 깔려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못 믿겠습니까? 집에 가서 실험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어보면은 이게 대각보구나 하면서 이게 문명화된 그림그리 시초구나. 근데 딱 아이가 이제 일어서죠. 서너 살 돼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뚱뚱거리면서 넘어지면서 걷죠. 그러면서는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대각보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일어서서 직립이 되어서 보행을 시작을 하면은, 그때 비로소 이게 이제 아이의 내면에 있는 어떤 장기들이 제자리를 잡는다. 누워 있으면 이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제자리가 잡히지가 않고 정상적인 어떤 두뇌 활동이 안 되는데, 일어서면서 인지 활동이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사고를 할 수가 있는,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따라도 하고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그래서 직립 보행의 첫걸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보고 세상과 소통하는 첫 단계, 그게 직립보행, 그러니까 아이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책에 그런 얘기를 했죠. 첫걸음의 경이라고 했죠. 이게 좀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앉기, 그다음에 기기, 길 때 이제 배머리, 배밀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족보행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뭘 짚고 이렇게 서죠. 그다음에 앞으로 걷기,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 또 여기 그것 하는데 완전하게 이제 걷게 되면은 그때부터 걷는 거와 동시에 말을 하게 되죠. 그런 이제 부분이 우리가 걷기 첫머리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은 유모차를 타게 됩니다. 유모차. 유모차, 여러분 보니까 유모차에 뭐 개들 많이 싣고 다니거든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 대신에 개들 다니는데. 이 유모차도 이게 참 유전이 있는 거죠. 어린 아이가 타는 게 유모차인데 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다 유모차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시골 창녕에 가면 유모차가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이제 반쯤 고장나가지고 옆에 제껴져 있고 최근에 또 고장나가 저기 뭐 작동을 안 한다 하면서 최근에 한번 사준 게 있어가지고 새 유모차, 건 유모차 해가지고 유모차가 2대 있습니다 집에. 그래서 어머니가 늘 그걸 끌고 다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인생이란 어릴 때는 유모차 타고 늙으면은 유모차를 끌고 그래가지고 4-3-2-3 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4는 사족보행, 긴다는 거죠. 길 때. 그 다음에 뭘 짚고 애가 일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 의지하는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3족보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서서 걷는 단계는 2족보행이죠. 그래가지고 나이 먹어서 제대로 이제 뭐 걷기 힘들면은 지팡이를 짚든지 유모차를 끌든지 뭐 하나를 의지를 하면 다시 3족보행. 그래서 4, 3, 2, 3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4, 3, 2, 3은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을 걸요. 어디도 안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짠하죠. 시골에 가서 이제 이게 어머니가 끄는 그나마 그래 유모차가 어린이 타다가 어머니가 의지하는 할머니가 아이가 되는 거죠. 할머니 자신이 아이가 되어서 돌아갈 어떤 상황이 되니까 유모차를 끌 수밖에 없고 어떤 측면에서 뭐 고마운 어떤 물건이죠. 그래서 이 걸음걸이를 갖고 이게 뭐 많은 책들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한국인들의 걸음걸이를 나타내는 말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어에서 가장 다채로운 걸음걸이 풍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답이 딱 있는 것은 아니고 누가 뭐 제대로 조사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한국인들은 우리 뭐 중국의 어떤 전통 문화에서 우리 문화가 많이 이래 시작을 했죠, 그죠? 전통 문화를 갖고 와서 한국화를 시키는 이제 과정에서 선비들의 어떤 걸음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래서 동양의 걸음걸이로 이렇게 이제 뭐 중국이나 우리나 뭐 걸음걸이를 이렇게 크게 이제 달리할 수는 없는 거고 동양의 문화권 속에 이제 걸음걸이가 나타나는 걸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보월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걸을 복자에다가 달월자 이렇게 써가지고 보월이라는 개념이 있고 보월 걸으면서 달을 감상한다 그런 개념이 있고 보허 뭡니까? 허공을 걷는 거다. 판타지죠. 판타지로 바로 나타나는 우보 중국의 우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 뭐 정치를 잘했다고 아니 우임금이 걷는 당당한 걸음걸이가 우보라고 합니다. 소구자를 써서 우보로 하면은 소걸음에서 배울 우리 인생의 지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소는 여간해서 뛰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뛰어 해가지고 채찍을 갈고 하죠. 뛰는 흉내만 내다가 금방 또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 거죠.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걸음, 더디지만, 우리 이제 속담에 그런 거예요. 느리지만, 더디지만 소걸음. 이런 속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직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소걸음 걷듯 하면서 자기 길을 완성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보천리라고 하는 같은 것도 수고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허, 우보, 요거는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도교의 도자가 길도자 아닙니까? 그죠? 길도자. 도인, 도를 닦는다, 도통하다, 뭐 할 때 전부 다 이 길도자로 쓰는데, 이 길도자 하나만 하더라도, 어디 보니까 책이 한 권 나와 있더라. 길에 대해서. 길을 분석하는데 도자 하나만 갖고 온갖 이런 뭐 이야기들을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책을 한 권 만드는 게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보천리. 그러니까 소구름으로 천리를 간다. 고시우보.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걸어. 호랑이처럼 예리하고 날카롭게 보고 주시하면서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 이런 성어가 있죠. 윤병무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집을 이고 걸었다. 무거워도 무거울 수 없는 집. 번지는 있어도 부유하는 길. 하현을 걸었다. 경사라심에 자꾸 미끄러졌다. 외던 밝힌 집의 궤도를 돌았다. 금음 전날엔 달짝도를 걸었다. 어떤 보월 걷기 관련한 달 밑에서 걷는 어떤 시 중에서는 좀 최고라고 봅니다. 시가. 저 짝도 날처럼 보이죠. 눈석달. 금음 전날에 눈석달이 뜨면은 달 짝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시인은 온갖 걸 당하는 거죠. 앉아가지고 천지를 보고 말리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파악을 해내고 구만리에 있는 어떤 그 현상을 자기 걸로 만들고 전달하고 하는 게 시인인데 참그 복을 달 밑에서 걸으면서 이런 거 착상, 발상,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우리도 동양 뭐 어떤 문화에서 200 이태백이라고 하죠. 200 달을 아주 잘 자질을 갖고 있는 시인이죠. 당연히 달 밑에서 걸었겠죠. 뭐 보고는 물론이고 200의 시에 보면은 뭐 애월, 망월, 성월, 지월 지한 상태로 이게 달을 갖다가 보는 거. 남월 달을 주다. 달을 갖다가 어떻게 웃겨지죠? 약간 이 상상력의 어떤 극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월 달빛 아래서 배를 타는 어떤 거. 농월 합천하면 농월정이 있죠. 농월정 달을 희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을 희롱하면서 뭐 술도 한잔 하고. 완월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월동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 달을 은근히 이렇게 감상하는. 마이클 잭슨의 어떤 문워크죠. 달빛 아래에서 뭔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로 물려나는 어떤 춤. 이게 이제 문워크라고 하죠. 누가 문워크를 하니까 문재인 워크 이렇게 얘기하면 문재인 워크 하거든요. 관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그리 천태만상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말에 아주 다채로운 이런 그 걷기 관련 의성어, 의태어, 양태 이런 게 있습니다. 일일이 이걸 갖고 책을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글 잘 쓰는 고종석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뭐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 올려가지고 책을 한번 쓰더라고. 온갖 그 에피소드 붙이고 자기 그 경험담 붙이고 그리고 거기서 뭐 사전적인 더 풀이 해내면서 외국의 상황, 국내의 상황, 그 다음에 고전에서는 또 어떤 또 이야기를 끄집어 붙이고 이래가지고 책을 한번 만들더라고요. 그림그리 천태만상 이래가지고 책 제목이 다
다 편집자시니까 충분히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거리의 불사의태는 건 풍부한데 이게 우리말의 어떤 그 자랑스러운 어떤 그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잔뜩 언급을 해놨죠. 비틀비틀 흐느적 비실비실 비척비척 휘청휘청 휘적휘적 기우뚱기우뚱 흔들흔들 흔들흔들 아장아장 의정의정 의기적의기적 의기작 이렇게 할 수 있게 성큼성 살금성 타박 터벅 뚜벅 사뿐 살람 나뭇잎에 그 바람이 있듯이 애초에 이런 어떤 그 다채롭고 그야말로 어떤 만화경적인 극기 의성의 태고 이건 영어 번역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죠? 터벅터벅 타박타박 한참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말은 딱 저 느낌 터벅터벅하고 타박타박은 이런 그냥 느낌으로 뭔가 좀 부분이 가잖아요. 그게 좋은 부분이에요. 따로 설명이 없이 단어 하나만 갖고도 은중들이 그 느낌이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게 은어죠. 그러니까 좋은 은어죠. 한 단어 두 단어 갖고 딱 통하게 만들잖아요.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이렇게. 그런 관련 속담도 보니까 엄청나게 있습니다. 인터넷 제가 뒤져보니까 뭐 잔뜩 있는데 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내가 노동 계집이 결단으로 엉덩이 짓은 나옵니다. 이런 속담이 왕진의 마당에 씨암탉 그름 씨암탉이 어떻게 컸죠? 살랑살랑 어정어정 컸습니까? 의기적 컸습니까? 그런 것 좀 상상을 할 수 있겠고 상간마마 어전뜰에서 걷듯 하면서 어전뜰에서 상간마마 어젓하게 걷는 이런 그러니까 속담하고 여기서 뭘 단어를 안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끝말잇기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남산골 채님이 말해도 그런 걷는 보수는 나옵니다. 보수는 그런 거리 숫자를 얘기하는 그런 그다음에 그런 거리 한자 선호도 뭐 많습니다. 아까 호시오보 그거는 뭐 대표적인 거고요. 한단지보 남이 그런 거리를 배우려다가 다리 이제 째지는 겁니다. 뱁새가 그 광새 따라하다가 다리 째진다는 말이 한단지보라는 보사성어가 있고요. 보무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보무 당당 그냥 씩씩하게 위험이 있게 이제 걷는 걸 국군의 날 우리 국군이 보무도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멘트가 있잖아요. 보무 당당. 쾌행무호보 빠르게 걸으면 발걸음이 보이지 못하다는 뜻으로 급하게 일을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난다. 이렇게 개옥 개행 옥을 고치면 걸음걸이도 고친다는 뜻으로 신분이 변해 몸에 차고 있는 옥을 바꾸어 쓰면 걸음걸이도 바꿔야 하듯이 지위가 달라지면 예절을 예법도 거기에 걸맞게 따라가야 된다. 그냥 옷만 화려하게 입고 걸음걸이 제대로 못하면 그건 헛방인 거죠. 그래서 그 칠에 이런 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규행, 규보, 주로 대풍 이건 중국에서 많이 쓰는 그 사람 쓰는 것 같습니다. 빠른 걸음 걸을 때 바람이 만드는 그런 사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주로 대풍 그 바람을 일으키다 이런 걸으면서 길 위에서 신나게 걸으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너무 멋지잖아요. 이런 또 보사성어의 어떤 사례를 또 좀 찾아주고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만 찾아봤는데도 이렇게 그 용례나 그런 거리 형식들 양태들이 있거든요. 엇거정걸음, 동동걸음, 봉충걸음 약간 저 그림에서 걷는 게 봉충걸음이에요. 길이가 다른 다리는 봉충다리, 제가 봉충다리입니다. 살짝 봉충다리입니다. 옷을 사면은 왼쪽, 오른쪽 기장을 살짝 달리 이렇게 끄면이 잘라요. 그래서 이건 봉충다리라고 하죠.
심한 건 아닌데 살짝 공중적인 거. 진둥걸음, 몹시 서두르는 걸음 진둥걸음이다. 진둥한둥, 바빠가지고 약간 정신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진둥한둥이라고 말합니다. 씨암탉걸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아기작거리며 걷는 거는 깍둑깍둑깍둑 대면서 아기작 걷는 씨암탉이 미움을 좀 미운 오리처럼 이렇게 씨암탉이 있을 반인 것 같다. 장성걸음, 장성이 설득 가는지 오는지 뭐 잘 모르는 경우는 장성걸음, 달팽이걸음, 호랑이걸음. 동물에서 따온 뭐가 많죠, 그죠? 씨암탉이라든지 까제, 뒷걸음이나 개 옆걸음이나 거기 다른데 까제 뒷걸음이나 개 옆걸음. 그리 까제, 개 여기도 보면 노루걸음, 두루미걸음, 황새걸음, 긴 다리로 복복을 크게 걷는 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떤 양태로 걷습니까? 되게 재미있죠. 노루걸음, 두루미걸음, 황새걸음 저 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노루걸음은 긍중긍 두루미는 긍둥긍둥금. 우리말이 기가 막히는 어떤 그 표현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새는 성큼성큼. 그리고 줄 쫙쫙 끄고 이거 보면 재밌다. 놀이도 가능하고 나말 맞추기 뭐 KBS 보니까 뭐 우리말 뭐 이게 뭐 장원 뽑고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거기에 올만한 어떤 그런 게 긍중긍중 성큼성큼. 물론 우리 작가들 중에서는 이런 걸 이제 구분해서 쓰는 작가들이 요즘 작가들 잘 없죠. 옛날에 그 같은 큰 작가들은 이런 어떤 우리말을 연구도 하고 찾아내서 일부러 쓰고, 특히 요산 김장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즘 부산 출신의 그 대표적인 민족 작가신데 어떤 우리말을 쓰기 위해서 별도 노트를 쫙 만들어서 우리말을 찾아내고 문명말을 이렇게 넣고 퍼뜨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작가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글이를 작품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글을 보면 이제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딱 걸어가는 거 보면 지금 앞에 하여튼 뭐 가면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저건 누구네? 대충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뒷모습은 보고 그죠? 빽빽빽 걷는다든지 뭐 급하게 거둥지둥 걷는다든지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뭐 술꾼들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걷는지가 좀 나오거든요. 느릿느릿 조금 큰 말이 나릿인데 소나 공뱅이는 그렇게 느릿느릿 걷습니다. 은금은금 말똥가리 이게 샌데 그죠? 말똥가리가 저렇게 걷는다고. 터벅터벅 타박타박 오늘도 걷는다마는 나그네 소름에 나오는 그 나그네가 걷는 게 터벅터벅 타박타박 나그네 지친 나그네. 아가는 아장아장 걷죠. 그 다음에 엉덩이를 흔들면서 눈자위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실룩실룩 엉덩이를 갖다 살짝 이렇게 흔들면서 요염하게 걷는 실룩실룩. 그죠? 뒤뚱뒤뚱은 확실한 오리죠. 낭창낭창 능층.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발음이 전달이 안 되더라도 글 보고 의미를 좀 파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낭창낭창. 춤사위를 하면서 이렇게 낭창낭창, 호리낭창 이렇게 걷는 걸 낭창, 능층 이렇게 표현. 술꾼 1은 비털비털 걷는 게 술꾼 1, 등장인물 1. 비실비실도 술꾼 2. 흔들도 술꾼 3. 일단 술꾼들의 어떤 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술꾼이 한참 뭐 술이 만병이 돼가지고 떡이 되는 상태에서는 뭐 어기적 거릴 수도 있겠죠. 오리처럼 뭐 뒤뚱뒤뚱 거릴 수도 있을 거고. 그 술꾼들이
이런 거 걷기 걸음걸이 어떤 의성어, 의태어 상당 부분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다. 사자나 고양이는 뭐 으슬렁으슬렁 이렇게 사뿐사뿐 새색시 건들건들 건달.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이게 건자가 이게 통한다 그죠?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 보는 뭐 온갖 것들 양태들 뭐 행동 어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쫙 목록을 정리하고 거기에 재밌는 말들 뭐 용례들 아니면 문학적으로 이게 또 활용되는 사례들 등을 결합시키고 좀 풀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좋은 뭐 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글이 이제 성격이 드러난다. 이거는 뭐 성격 보행법이라 해서 사극에서 임금이 막 뿔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걔 누구 없느냐 하면서 막 그럴 때 그런 성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투명 인간, 뭐 백장형 인간, 뭐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형 인간. 이거는 그냥 어제 제가 자료가 있길래 성격 보행법이라 해서 한번 적어본 거고 큰 의미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걸음걸이 건강학 어떻게 그러면 재미있게 맵시 있게 잘 걷느냐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요 이야기인데 요거는 조금 요 다음번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걷기하고 이제 발하고 이제 바로 이게 이렇게 땅하고 발하고 걷기는 일심동체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발에는 우리 오장육부가 다 있다고 하죠.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못 느끼죠. 발을 어디에 어떻게 디디고 어떻게 지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기하고 이렇게 쭉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기 뭐 한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뭐 뼈가 뭐 26개가 관절이 33개고 인대와 근육 100여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발이 작은 인체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걷기하고 건강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과 보행과 뇌의 관계 이게 뇌하고 보행하고 발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발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그 신경 작용이 머리로 바로 전달이 되고 이것이 다시 또 걷게 만드는 어떤 그 에너지로 이렇게 또 순환을 하는 거죠. 좋은 걸음걸이는 여기 걸음걸이 영향 미치는 요인, 좋은 올바른 걸음걸이 10개명해서 뭐 다 하실 건데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바른 자세로 선다.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로 서야만이 바른 자세로 걷죠, 그죠? 우정한 자세로 서가지고는 바르게 걸을 수가 없죠. 시선은 앞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휴대폰 보는 거 이거는 건물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휴대폰 하는 게 위험할 뿐더러 보기도 안 좋죠. 그리고 불안하잖아. 보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 휴대폰은 걸을 때는 하지 말자.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목은 자연스럽게 곡선을 유지.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짝 평상시대로 곡선을 유지하고 턱을 당기고 턱이 위로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안쪽으로 당길 것. 어깨를 올리거나 안으로 구부리지 않고 팔은 약간만 흔들린다. 파워워킹 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씩 그 운동장이나 저 수행감 산책로 가보면 파워워킹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보기는 크게 안 좋죠. 동작이 너무 크면은 그게 시선을 이제 빼앗기도 하고 자기만 좋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 좀 가만히 해야죠. 그게 이렇게 많이 흔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걷기 전문가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오히려 뒤쪽으로 앞으로는 널리 흔드니까 잘 안 흔드는 뒤쪽으로
흔들 때 의식적으로 조금 힘을 줘가지고 뒤로 밀어내는 요게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운동이 되지. 앞으로 이렇게 막 야도하게 이렇게 흔드는 거는 뭐 이거 안 된다. 관절은 자연스럽게 힘을 뺀다. 등은 약간 앞으로 세운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코어 근육에 힘이 그럴 때 아랫배에 이제 힘을 주고 그러니까 다른 코어 근육이 이제 다리에 이 허벅지에 있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코어 근육에 힘이 좀 들어가는 듯 하게 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하면서 그래야 돼요. 골반은 펴고 엉덩이는 엉덩이에 힘을 준다. 이거는 뭐 정확한 걷기 동작은 뭐 보행 길이 계산 뭐 이런 계산법이 있습니다. 자기 키에 0.3을 곱하면은 예컨대 169 같으면은 0.3 곱하기 얼마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계산해서 자기 보폭을 이렇게 계산을 해내죠. 빠른 걸음은 자기 키에 한 0.5를 곱하면 된다고 합니다. 두 다리 간격은 어깨 넓이만큼 하고.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그 좋은 걸음걸이를 취하려고 하면은 11자로 좋다고 해요. 딱 11자로 써서 발끝의 각도는 11자를 유지를 하되 살짝 벌리는 게 좋다고 하죠. 자연스럽게 벌리집니다. 딱 11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행하게 하는 게 좋다. 두 다리 간격은 어깨 넓이만큼. 그래서 앞 등방을 주시를 하고 어깨를 펴고 그다음에 팔은 웬만하면 앞으로 걷는 것보다는 뒤로 이렇게 많이 빼는 느낌으로 걸으면 좋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냥 호리낭창 흐느적 그렇게 비한 걸음걸이가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의식적으로 파워워킹 내지는 그 패션쇼에서 워킹하는 같은 거 사람들처럼 이렇게 신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걷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걸음걸이 하나에 뭐 인생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멋지게 걷는 사람들, 근데 카페 같은 데서 약간 바람을 일으키면서 멋지게 걷는 남자들 보면은, 그 자체가 멋있잖아요. 그죠? 뭐 꾸부정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당당한 모습, 뭐 주문할 때도 당당하고, 받아오는 모습 좋고, 마시면까지도 멋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걸음걸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인데,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다. 시골용 부위 걸음걸이 이거는 뭐 그래서 아까 대각보 척대보를 처음 이제 시작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합니다. 네발 짐승은 대개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보는데 이게 척대보, 저 한자가 측면에 그러니까 마주보는 발과 다리를 같이 뗀다는 게 척대보. 대각보는 대각 형태로 이렇게 뗀다는 게 대각보. 개나 소,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여기. 그래서 프랑스 작가 미셸 장 트루니에가 아니고 미셸 트루니에, 제가 잠깐 착각하는 거예요. 예찬이라는 산문집이 있는데, 그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흥겨운 통찰을 그리고요. 가축의 걸음걸이를 척도에서 대각으로 바꾸는 것은 인간의 존재, 어떤 문명 효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이 고른 평지에서는 대각으로 걷는 것이 유리하고, 울퉁불퉁하거나 바위가 많은 경사지에서는 척대보로 걷는 게 유리하고. 이게 야생 동물들은 막 바위, 산자락 이런 데 막 멋들이 막 자유자유로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대각 척대보를 취하는 게 자기 생존에 유리하고. 요만은 하나 기억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척대보는 야생의 걸음걸이요, 대각보는 문명의 걸음걸이. 이런 개념을 글을 쓸 때도 좋고, 이런 개념을 조금 숙지를 해놓으면 고맙습니다. 보이죠? 사자. 앞발, 그러니까 오른쪽 앞발, 오른쪽 뒷발이 같이 나가잖아요. 그죠? 같이 나가요. 그 다음에 개. 앞발 척대로.
앞발, 왼쪽 앞발하고 오른쪽 뒷발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게 대각포죠. 소도 그렇고요. 늑대는 뭐죠? 아까 척대부라고 했죠. 딱 척대부라. 요 발이 같이 나가요. 여기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퀴즈. 말은 척대봅니까? 대각봅니까? 말. 어떤 말은 엄청 잘 달리잖아요. 야생마인가요? 야생마인가요? 야생마하고 뭐 승마용, 뭐 야생마 조금 구분이 있겠죠. 말은 두 가지 다리를 갖고 있어요. 어슬렁어슬렁 천천히 갈 때는 대각보, 빨리 달릴 때는 척대보. 멀티군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잘 달린다. 여기 갈 때는 딱 대각보, 요발 떼고 요발 뗐잖아요. 앞발 뗐잖아요. 바깥, 그리고 왼쪽 앞발, 왼쪽 뒷발이 이게 대각통을 줬거든요. 거리 갈 때죠. 승마할 때도 그럴 거예요. 승마할 때도 대각보 형태로 두고, 승마하면서 빨리 달리면 척대보도 막 됩니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벤에 나오는 그 말 날리는 장면인데, 엄청 빨리 달리잖아요. 하면서 막 달리는데 보면은 이건 척대보. 빨리 달릴 때는 척대보, 천천히 이렇게 갈 때는 대각보. 아주 특이한 어떤 그런 거리죠. 이 말이. 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죠. 이제 집에 와서 하품도 하시면서 핸드폰도 보시면서 하는 거 보니까 마치나 하고 있는데 곧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기의 시대에 생각의 그림거리를 우리가 이제 우리 찾아내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그림거리 속에서 그냥 뭐 단순히 그런 그림거리가 있다, 개념만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그림거리를 통해서 뭔가 그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 상상력의 그런 그 상상력을 갖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없을까? 이미 극기의 시대의 그림거리에서 생각을 품어 넣어가지고 문화 콘텐츠로 성화한 그런 우리 전통 사례가 있죠. 여기 해놨듯이 동네 합충의 학의 어떤 그림거리를 우리 예술로, 전통 예술로 성화시킨 게 동네 합충이죠. 수영야류, 사자와 영롱. 영롱은 상상의 뭐 동물이라고 하죠. 용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던데. 사자와 영롱의 노름. 사자 당연히 척대로 걷습니까? 대각으로 걷습니까? 그런 개념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영야루도 우리가 동물의 그림거리에서 예술적인 어떤 그 모티브를 얻어서 전통 문화로 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그림거리를 넘어서 생각의 그림거리를 갖고 문화 콘텐츠를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의성어, 의태어들을 문학적으로 아니면 책으로 출판을 한다든지 이것도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걷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걷기가 우리 지역 문화도 살리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나아가서 도시 공동체도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지구촌, 이 기후위기 시대의 지구촌 위기를 구하는 대안으로서 걷기는 유용하다. 여전히 그래요. 더 많이 걷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걸으십시오. 예. 오늘 제 이야기 이렇게 마치고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더 추가 설명을 듣고 싶다든지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질문은 아니고 여기 유튜브 댓글에 살이 많이 빠져 보이신다는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많이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이 걸으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걸으니까 이 과도한 그 다이어트가 되는 것
제가 좀 많이 걷거든요. 아침 일어나서 집에 산책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낮에도 어제 한두 코스는 그냥 막 걷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도 이게 습관이 되니까 걷는 게 좋기는 한데 조금 걷기 중독이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 날 아무 일 없을 때 집에 들러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든지 혼자서 걷든지 뭐 같이 걸을 또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걸어가서 또 이야기 나누고. 그래 걷기를 생활화하면은 이게 이제 뭐 친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걷기 모임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동호회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참여를 하셔서 혼자 걷는 것보다는 같이 걷는 게 좋죠. 그렇죠? 걷기를 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좋은 길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걷고 싶은 어떤 욕구가 발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도반, 길동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걷고 그게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그 이게 좀 길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걷기의 효능은 건강뿐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의 책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걸으면 그냥 길인데 선생님이 걸으시면 온갖 역사가 살아있는 길이 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길의 역사를 아는 비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좀 핵심을 짚으셨더라고요. 비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읽는 어떤 독서가 다 걷기 내지는 길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 길하는 길이 없죠, 그죠?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많이 읽고, 그리고 어떤 진지한 자기 성찰의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바깥에 길을 마주하고 걸어야 됩니다. 까보면 안 됩니다. 길 위에서 너무 급하게 또 걷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기 보폭에 맞게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자기 보폭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 빨리 간다고 해서 아까 그런 고사성 어디에 있었습니다만 따라가다가 뭐 다리 찢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시각으로 자기 보폭으로 그래 걷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자기가 읽은 책들은 길 위에서 한번 되새김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걷는 그 순간은 사교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뿐더러 머리가 맑아지기 때문에 이전에 읽었던 추억들, 기억들, 그리고 지식들을 이렇게 되새김하기 아주 좋거든요.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장면, 그림, 영화 이런 게 떠오른다면,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실 웃으면은 비실비실 웃고 다니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옆에 도반이 있어서 길동무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답이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이 걸으셨던 길 중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야 할 삶의 길과 닮아 있는 길은 어느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다, 그죠? 모든 길은 다 이게 우리 삶의 길인데 그래도 좋은 길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길의 조건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흙길이어야 할 것. 우리가 재밌고 이렇게 의미 있게 걸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흙길. 보시면 아스팔트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걷는 발을 품어주는 게 아니고 튕겨내거든요. 흙은 이렇게 빨아들이거든요. 빨아들이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흙길이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운치가 있을 것. 운치하고 또 분위기도 있어야 됩니다. 뭔가 소음 같은 게 좀 없고 조금 조용한 상태에서 그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흙길이어야 할 것, 운치가 있을 것, 분위기가 있을 것. 세 번째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길에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도반, 길동무가 있어요. 혼자서 걷는 거는 한계가 있어. 좀 정성맞잖아요.
불가피할 때는 혼자 갈 수밖에 없는데, 그죠?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 늘 막 입 아프게 이야기만 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할 구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개별적으로 묵상하듯이 걸을 때는 또 그렇게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도방이 서로서로가 이심전심으로 그게 통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졸잘거리고 이야기하고 시끄럽고 그게 방해되는 것은 그건 도반이 안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건 묶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길,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성지국 수원지 뒤쪽에 보면은 그 숲길들이 몇 갈래가 있거든요. 특히 바람고개 넘어가고 만나무의 숲인데 거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길인데 약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갑니다. 일부러라도 갑니다. 거기도 좋고 회동 수원지 그 둘레길, 그다음에 뭐 금정산 뭐 산길들은 어지간한 데는 또 다 좋죠. 그다음에 또 좋은 데가 회동 수원지 산책길. 그다음에 삼복도로는 딱딱하긴 합니다만은 부산 삼복도로 원도심 뭐 초량 이방옥길이라든지 영도의 그 흰요울길이라든지 그런 데도 충분히 또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다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재밌는 그 환경, 분위기, 이야기가 있으니까 또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부산 갈매길은 아까 그 한 270km 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구간이 있고 부산시 홈페이지 가면 그 좋은 길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놨습니다만 한 3분의 1 정도는 한 100km 정도는 어딜 걸으나 부산 갈매길은 이렇게 실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에 아까 올라왔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아까 시작하실 때 부산 갈매길이 최고라고 하셔서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행자에게 추천한다면 갈매길 몇 코스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코스인데 네. 최고 좋은 코스는 아마 아까 5대 조건 이야기했죠, 그죠? 5가지 조건을 갖춘 좋은 길. 그게 이제 그 회동 수원지 둘레길, 그 상현마을에서 구수동 지하철에서 그 마을버스를 타고 상현마을까지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회동 수원지를 완전히 크게 이렇게 한 바퀴 돌 수도 있고요. 회동 수원지 상현마을에서 그 부엉산을 넘어서 오륜마을까지 한 4km, 5km. 거기도 좋고요. 상현마을이 아마 최고의 코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금정산 그 종주길이 있습니다. 거기 갈매길 몇 코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갈매길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금정산 범사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범사 아래쪽에 범사 액길이라 해서 그 계명봉을 도는 둘레길이 있거든요. 거기도 정말 좋습니다. 깜빡 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성지국 수원지 그 뭐 덜머리는 이렇게 조금 산만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좀 북적거립니다만 수원지에서 살짝 벗어나서 백양산 자락에 들어가면 그 신천지죠. 그야말로 또 편백 뭐 숲이 쫙 있는 데다가 흙길이고 조용하고 시원하고 좋은 조건은 다 갖춰 있습니다. 예, 요것으로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걸으십시오. 고맙습니다.